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정봉주가 또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책을 팔았는데 무슨 사고를 쳤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기영구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잠잠했는데 또 사고 쳤어요? 정봉주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재미난 친구예요. 아주 재미난 사람이에요. 정말 재미난.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투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추행 이거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보도를 했던 언론인들을, 취재원들을, 기자들을 고발하고 막 이랬던, 고소했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엔 말이죠, 정봉주 의원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죠. 나중에 보니까 뭐 자기 카드를 호텔에서 쓴 이 내역이 나왔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자기는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자기는 자연으로 떠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떠나버렸는데, 그 자연으로 간 이후에도 드문드문 말이죠. 이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뭐 활동한,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보도자료도 나오고 언론에 비춰진 모습도 나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러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유튜브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봤다, 이런 것을 열시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급기야 본인이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또 특히나 여론조작 범죄 혐의를 지금 지목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제목을 말이죠, 자신의 유튜브에 제목을 달기를요, 김경수 지사 구하기 대작전, 이러한 제목을 달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김경수 지사 구하기 대작전이라는 것이 김경수가 펴낸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요, 사람이 있었네라는 이러한 그 저서의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공식적으로 가격이 정가가 16,000원인데요. 이것을 2만 원에 공동 구매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수익금을 창출해서 이것으로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변호인단, 믿음직스러운 이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상당 부분 돈이 필요할 것이다, 자금이.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책을 2만 원씩 우리가 공동 구매할 것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선관위에서조차 말이죠, 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살펴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경수를 돕는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정봉주의 정치 행보가 시작되는 거냐, 이렇게 또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또 김경수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자신의 유튜브에 자신의 계좌를 올려놓고요, 글로 입금을 해라. 그래서 뭐 자기가 쉽게 말하면 책을 판매하는데 대행사처럼, 판매 대행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경수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공인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비를 조력해준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 그리고 실제 2014년도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그러니까 딱 김경수의 경우입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작 범죄를 일으켜서 지금 옥고를 치고 있는 김경수에 관련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이고, 정치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무죄 주장하고 다시 경남도지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이 선임하는 비용을 기부를 받아갖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지금 있습니다. 또 처벌받겠네요. 그러다가 책값도 논란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 책값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출판 서적물에 대해서는 표준 정찰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가에는 16,000원이라는 것을요, 자기가 뭐 책을 보내주니까 이 발송 비용 뭐 이런 걸 좀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4,000원가량, 제법 많은 퍼센트예요. 4,000원을 포함시켜서 2만 원의 공동 판매, 이 자체가 사실은 그 표준 정찰제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표준 정찰제를 위반하면 책값의 100배를 물어내게 돼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요. 정찰제 위반에다 정치자금법 위반.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큰일 당하겠는데요, 이 사람. 뭐 자신이 얘기하기는 지금 정봉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서 자기가 공동 구매를 하라고 독려한 건 사실이지만 책값과 함께 발송비,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뭐 택배비 같은 거 이런 발송비를 빼고 이 수익금을 인세 형식으로 김경수에게 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 법령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 의한 유권 해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되면은 김경수는 물론이고 정봉주 의원 양자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것이요, 지금 현재 이 김경수 그 경남지사의 범죄 이런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예. 심지어 법정 구속에 대해서 60%, 국민의 60%가 타당한 재판,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은 온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봉주 의원이 자기하고의 같은 이념을 가졌다. 그리고 한 울타리 속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책값까지 이렇게 얹어서 말이죠. 16,000원짜리를 2만 원으로 얹어서 노골적으로 김경수를 돕는 거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있겠네요. 지금 김경수를 보는 시각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나쁜 이미지를 주었던 정봉주가 지금 또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김경수를 돕는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돕는다. 그렇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국민들이 볼 때. 예. 정봉주 본인이 말이죠. 얼마나 그 망신을 당하고 떠났습니까? 심지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떠났는데. 운지해야죠. 나는 그렇죠. 자연인이다. 네. 운지. 천. 심지어 말이죠.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언론인들을 기자들을 고소고발했는데 거꾸로 역으로 말이죠 당했어요. 예. 그래갖고 자기가 이번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그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다른 여타 미투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중차대하게 범위가 크게 넘어올 건 아닌데 이게 어디서 발단이 되냐면 거짓말. 예, 그리고 그 과거에 자기 낙검수 멤버들의 인연을 통해서 어떠한 그 거짓 알리바이를 대려고 그랬고, 그리고 뭐 700여 장의 사진을 말이죠. 무슨 증거로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공무집행방해예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나 검찰을 혼란을 줘가지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묘한 곳에서 그 이거 피해자가, 두 개나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가 우연히 과거에 그 휴대폰에 이 스마트폰에 입력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진을 보는 중에 말이죠. 날짜까지 딱 있는 어떠한 것이 딱 나왔잖아요. 야. 그 바람에 꼼짝을 못했던 그렇죠. 차에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기는 너무도 겸연쩍으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니까 내 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내가 착각했네요. 그 호텔에서 내가 카드 쓴 내역이 있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저 떠나갈게요. 그럼 가버린 거고. 예.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전 국민 대국민 사기극의 주체라고 하고 드루킹과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김경수, 이 나쁜 친구를 위해서 나쁜 사람이 이런 책을 팔아서 또 나쁜 사람을 돕겠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안 되죠. 만약에 이게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나쁜 짓을 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 의미는 어떻든 간에 말이죠. 이렇게 불법적인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를 돕는데 불법 요소가 있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러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정봉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재미난 분이에요. 자연으로 가갖고 유튜브를 또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얼마 전인가 제가 지금 봤는데 유튜브 그러셨어요? 하는 거를 그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유튜브 하면서 자기가 뭐 보수 유튜브 혼내주겠다. 내가 나서면 다 한 방에 쓸어버린다. 근데 지금 뭐 근데 지금 본인이 잽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본인이 위험하게 생겼어요. 혼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야단을 맞는 꼴이 아닌가. 저도 한번 얼핏 봤는데 말이죠. 무슨 소주 잔을 놓고 말해요. 네, 술 먹는 그 갑질의 있는 것 그 같고. 대명사라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그 처음에 그 대변인까지 했던 김현 의원, 여성 의원, 김현 의원 뭐 이런 분들 앞에 놓고 말이죠. 네. 예, 같이 뭐 김현도 있었고 이봉주 씨인가요?
또 예. 예, 우리 이봉규 그런 분도 있었고 제법 말이죠. 뭐 이렇게 소주도 하나 놓고서 말이죠. 유튜브를 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결국 오래 못 가서 말이죠. 또 하나 이 논란거리를 하나 제공한 꼴이 돼서 말이죠. 하여튼 재미난 분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 뉴스는 말이죠. 또 하나의 또 이게 웃을 수 있는 뉴스예요. 요즘에 말이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잠깐 웃고 가는 거죠. 뭐 무슨 얘기냐면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말이죠 남해당 다른 당에 대해서는 한국당 외에는 잘 언론 보도를 뭐 신의하수 열심뉴스도 말이죠 거의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문의도 많이 오고 궁금해하고 언론 보도만 보면 말이죠 조원진 의원이 한국당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도대체 그 제안이 어떠한 성향의 어떠한 제안인지 무슨 제안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뉴스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 의사를 전해왔어요. 예. 당대당으로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조건부 당대당 통합이에요. 조건을 걸었어요. 조원진 의원. 조건이 뭐냐면 탄핵 4적을 들었어요. 이 탄핵이 말이죠. 탄핵 62적부터 시작했던 것이 줄었다 안 늘었다 막 그래요. 어느 때는 11적, 그러다가 7적, 또 5적, 그러다가 또 자기한테 조원진이 판단해서 자의적 판단이죠. 나경원은 그래도 나한테 오늘 좋은 말 했어. 그래. 나경원 빼. 이렇게 하면 또 4적이 되고 말이죠. 다시 또 기분 나빠지면은 또 누구 갖다 넣어요. 그러면 5적이 되고. 예, 5적이 됐다 7적까지 돼요. 만약에 뭐 굉장히 한국당이 밉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7적, 8적까지도 막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제가 볼 때 조원진 의원의 사견에 따라서 이게 이제 탄핵 명부가 정해지는 아주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4적만 또 거론했습니다. 4적은 누구냐면 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일견 우리 우파 성향의 국민들은 다 이해 갈 만한 내용이에요. 허무맹랑한 건 아니에요. 김무성, 김성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유승민 그리고 권선동 누구나 인정해요. 뭐 이분들이 탄핵의 주역이다. 저도 부인 안 합니다. 다만 여기서요 한 명을 더 낍니다. 그게 바로 홍준표 전 대표예요.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탄핵하고 정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원진 의원이 왜 자기만의 그 명단에 탄핵 5적에 4적인데 왜 한 명을 더 홍준표를 넣나 알아봤더니 이거예요. 1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 조기 출당을 시켰다. 그거예요, 홍준표가. 그때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시절이니까 일견 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 혁신위원회라든가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출당이 되든 제명이 되든 자연스럽게 되는데 홍준표 대표께서 뭐로 그 시기적으로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그렇게 1심 재판 전에 출당을 시켰나. 그래서 혁신위원회에다가도 저도 사실상 그 의혹 제기, 문제 제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하루빨리 어떠한 이 큰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기 출당을 시켰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조원진 대표는 그 5적, 이 5명을 다 빼내야 된다.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일견머리로 말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죠. 조원진, 그 전에 그 변희재 대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변희재 대표의 조원진에 대한 발언 영상 들여다보면은요. 조원진 의원도 말이죠. 지금 김무성, 김성택, 뭐 권성동, 유승민 뭐 등등에게 그렇게 뭐 신랄하게 탄핵 문제로 인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냐,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과거에 이분이 한국당을 공격할 때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린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수 국민들은 말이죠. 정치 이념, 조원진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는 정치 이념을 짓밟은 사람이다. 왜냐? 우리 우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5.18의 논란이 엄청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폄훼 발언 뭐 이래서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대동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가리켜가면서 광주까지 가서 누구나도 다 내놓으라 하는 아주 극좌 성향의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강기정 의원이라든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는 홍종학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극좌 성향의 인사들과 그리고 광주 관계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참배하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렀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는 정치 이념에 비추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정치 이념을 짓밟은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또 대받아치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사전 조건부 이 조건은요 일반 태극기를 들고 한 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우파의 재건을 부르짖었던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지금 이 4명 탄핵 5적, 7적, 62적을 논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분들은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이 탄핵에 단초가 되었던 이 박영수 특검, 그러니까 이 좌파들로부터는 영웅시 취급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단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특검 발의이고 특검 찬성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 찬성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단초 중심에 조은진 의원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누가 잘했고 잘못하고를 그걸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조은진 의원이 이렇게 탄핵 5적이다 7적이다 8적이다를 만들어서 성토할 정도로 내 자신은 배국과 같이 깨끗하느냐. 탄핵 앞에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옷고 치르고는 이 상황에서 정말 조은진 의원이 티끌만큼이나 떳떳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조은진 의원이 어떻게 답할 수 있을런가 하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러한 조건을 앞세워서 누구누구를 나가고 그러고 당대당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조은진 의원의 애국당은 1명, 1명 조은진 의원. 그것도 지금 2020년도 총선에서 이 조은진 의원의 갈 길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1명 그리고 112명의 거대 제1야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식으로도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M&A가 있다든가 또는 뭐 어떠한 그 통합이라든가 뭐 연대, 합동 뭐 이런 용어를 쓰려면 말이죠. 그 조건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이 비슷해야 되고 만약에 조건이 부족하면 맞춰서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논의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애국당이 한국당에게 통합, 당대당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좀 억측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조은진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태극기 세력, 내가 데리고 있는 어떠한 태극기 세력을 자기의 그 전유물로 판단을 하고 이거는 내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너희와 함께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운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의원 한석과 112석의 제1야당과의 당대당 통합이라는 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조은진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냐 안 했냐 일단 한번 이 기사를 보고 그 당시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네. 저희가 10월 달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 16년도. 활동을 좀 볼 필요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이거 특검이에요. 박영수 특검이 들어서게 됐죠. 여기 보면은 이제 찬성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특검에 보면요 김용태가 반대를 했네. 아 그러네요. 예. 김용태 나경원도 반대하고. 나경원 예. 나경원 원내대표 반대했네요. 예, 이상하다. 야, 저도 지금 오래간만에 보긴 보는데 김도 그렇죠. 지금 예. 진상조사단 단장 김도 의원 반대했고요. 원유철도 반대하고 여기 보니 이미자 의원도 반대했고요. 그렇죠? 정우택 의원 근데 시사 노회찬도 반대하고요. 박지원도 반대하고
심상정도 이건 반대했네요. 야, 야,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조원진이 찬성을 했어요. 아니 박지원이가 반대했는데 조원진이 찬성했습니까? 예, 한성교 의원 자료 당연히 반대할 오래간만에 거고. 주광덕 정세균도 의원, 반대했네요. 정세균. 예,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 최연애 의원도 반대했고, 최연애 의원님 반대했네요. 정병국, 추경호 의원도 예. 반대. 지금 보면요, 야, 뭐 이철우 의원 탄핵파다지만 이 조원진이 찬성했어요. 이거 이게 독특하죠? 예, 독특합니다. 독특한 게 아니라 예. 야, 오래간만에 보니까 정종영도 반대했고, 조원진이 찬성한 건 알았는데 조원진이 찬성했는데 반대하신 반대한 분들, 의원들 보면 독특해요. 아. 예, 추경호 의원도. 정병국 예. 의원도 반대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순실 위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국정농단 특검 요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률안 요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또 한번 볼 필요가 또 좀 있을 것 있죠. 같아서요. 예, 예.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그렇죠. 한번 팩트를 논해야 되니까. 팩트를 논해야 되니까 저희가 예. 기사 한번 보시면요.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원진 탄핵 힘들다.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4월 30일 날 대통령 퇴진해야. 그러면서 탄핵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현실적으로 예. 힘들었죠. 맞죠. 예. 비상시국 회의에 회의를 해체하면서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고 4월 30일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 퇴진해라. 그러니까 이게 일명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친박계와 포함해서 그때의 기사입니다. 예, 날짜를 보실까요? 대통령 퇴진하라고 한 날짜가 2016년도 11월 30일. 근데 신 대표님 예, 이게요. 이때 아시겠지만 저는 나가서 태극기 열심히 흔들 때예요. 예, 아니 근데 신 대표님 저 탄핵 힘들다 그러는 거는 맞아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근데 탄핵 힘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검 찬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탄핵이 힘들다고 얘기한 그 당시에 이제 김진태 의원은 탄핵하자. 예. 탄핵하면 탄핵 부결될 거다. 이런 얘기고 네. 조원진은 그게 아니라 탄핵도 부결되니까 힘들다. 더 나쁜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탄핵은 당연히 부결될 거다. 힘들다. 힘드니까 대통령 그냥 하야해라. 아예 하야하라 이거죠. 예, 퇴진이 어쩌면, 하야죠 뭐. 조원진 주장은 김진태 의원이 당시에 얘기했던 건 참 그래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결돼서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일부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탄핵파가 생기면서 문제가 된 건데 조원진은 당시에 탄핵 힘들다. 탄핵이 안 되면 어떡하냐. 대통령 나가라. 하야해라. 질서 있는 퇴진해라. 이거 어떻게 보면 탄핵파보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거예요.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예. 여러분들은. 탄핵 힘들다. 탄핵되기 어렵다. 맞아요. 그런데 탄핵되기 힘들게 하려면 특검 발의를 아예 말이죠.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했어야죠. 예. 특검이 이루어지니까 박영수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박영수라는 인물이 아주 마르고 닳도록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털어서 예, 결국은 그래갖고 이제 지금 결국에는 8대 0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럼요. 결국엔 그러고 그것을 박영수 특검이 끝까지 공소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 대통령님을 감옥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단초를 제공한 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특검 발의 그리고 특검 찬성이거든요. 이 탄핵에 말이죠. 기본적으로 단초가 된 것은요. 특검이에요. 특검. 특검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뭐 조원진 의원이 주장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당시 상황이 그랬다 어쨌다 그러지만 당시에 뭐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야하라고 그랬고 말이죠. 게다가 특검까지 찬성하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바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드루킹 특검, 예? 지금 드루킹 특검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단식까지 하면서. 그때 조원진이 이건 또 반대했어요. 네. 특검 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네. 것이다. 근데 아무 소용 없기는요. 이거 난리가 났고 지금 김경수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우리 순찰팀도 그렇고 신의 한수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마저 비를 맞아가면서 규탄하고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검 발의 때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들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원진 의원이 기권을 했어요. 기권을. 예. 찬성한 게 아니고 기권을. 예? 지금 허위범 특검을 출범시키는 이 드루킹 특검을 말이죠. 기권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전례를 보고 이력을 봐서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애국민들이 이 김무성, 김성태 규탄하는 거 충분히 압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유승민, 권성동. 그런데 실제 조원진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나 상대 당의 말이에요. 예? 지금 누가 봐도 말이죠. 자유한국당, 남해당에 대해서 애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뒷얘기 좀 한번 해보면은 겁박 아닌 겁박,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합니다. 조원진이 어떻게 하냐면요, 만에 하나 이렇게 대통합,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조건에 의해서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내년에 있는 총선에서 애국당이 전국에 후보자를 통해서 공천을 해서 후보자를 말이죠, 전국에 다 내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1대1 구도, 문재인의 민주당과 그리고 우리 한국당은 말이죠, 피하 식별이 분명히 되는 이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말이죠, 끝까지 해서 이 총선을 압승하려는 게 우리 우파의 목표인데, 조원진이 말이죠, 이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 뜻대로 안 받아주고 이 보수 통합을 안 할 경우에 나는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해서 분탕을 치겠다. 우리 애국당 당선 안 되는 거 다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표를 갉아먹는 이러한 전략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생쥐, 쥐새끼도 무서워 안 할 말입니다. 왜냐면요, 지난 대선에서 4만 표 받았어요. 예. 예, 지방선거에서도 그와 유사 6.13에서 예, 뭐 한 한석도 정도 안 됐죠. 한석도 안 됐단 예. 말이죠. 하다못해 그래서 구의원도 하나 안 됐어요. 영향력이 없는 건데 자꾸 지금 분탕치자 이런 그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썩 유쾌하지가 않고 말이죠. 그렇죠. 이런 정당이 정말 나라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부 전문가들은 나와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합쳐야 되니까 합치자 얘기하는데, 이런 그 요구 조건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뭐 안 합친다면 내년 전국적으로 다 공천을 하세요. 근데 공천을 할 수 있을런지가 궁금해요. 제가 봤을 그게 때는. 사실 전문가들도 심지어는 뭐 최모 씨라고 해갖고 막 재산 한 푼도 없고, 그 논란 지금도 되고 네, 있어요. 아주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사람. 지금은 또 뭐 조원진을 엄청 욕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 공천하고, 뭐 인물들을 보면요, 도대체 이게 공천을 해야 될 인물인지, 야 진짜 우리 저기 카메라 잡고 있는 우리 지금 새로 신입 본, 예, 나가도 충분해, 예, 괜찮아, 훨씬 나. 저 스텝은 비교하는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아 그렇죠, 예, 기분 나. 솔직하게. 원래 인상이 팍 찌그러져. 예, 기분 나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상으로도 자료에 의하면 6.13 지선에서의 애국당 후보들 낸 곳에서 한국당 후보들 될 만한 곳에는 다 됐습니다. 하다못해 뭐 경주시를 비롯해서 어느 곳에 다 내놓고서는 조원진 나름대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조원진 의원은 자꾸 자기가 태극기 세력 안에 안주하면서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그 안의 틀에서의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시야를 넓혀보면은요, 그거 아니거든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태극기 세력이라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대선 때도 2017년도 19대 대선 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작년 6.13 지선 때도 그렇고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2월 27일 한국당 3차 전당대회 결과를 보더라도 다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 말이죠, 애국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획적으로 지금 애국당원들이 나와서 한국당은 당원이 돼가지고 김진태를 밀어주겠다고 밀었지만 여러분들 놀라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늘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중도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이 중도 통합론까지 얘기했던, 그리고 우리 한국당 내에서는 상당 부분 말이죠,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러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요, 당당하게 2위를 했는데 그 2위와 지금 김진태, 완전히 한국당 내에서 일방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였던 김진태 후보와 그 격차, 지지율 격차 보세요. 10%가 넘어요. 이런 현실적인 것을 조원진 후보는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당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마다하고 말이죠, 오로지 자기의 주관된 생각만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지금 심지어 전국에
후보를 공천해서 말이죠. 한국당과 대결 구도를 가질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 정치 행위를 선택한 그리고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정치에서는 당연히 예, 공천해야죠. 그리고 후보 다 내야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겁박을 줄 이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요, 예, 이러한 조건을 걸면서 겁박 아닌 겁박으로 자기가 제시하는 조건과 함께 이러한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 같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신혜식 대표도 얘기했지만 조원진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 당원들 쉽게 말해서 우리 애국민들은요 그냥 놔둬도 본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조직에 이 교주처럼 말이죠.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아무한테도 입을 못 열게 하고 오로지 자기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전횡이죠. 그래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지만 옥고 치르기 전에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 민낯을 공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만기칠람 조원진이 다 하려고 한다. 예, 변희재 얘기가. 그렇게 하려면 당직자가 뭐가 필요 있느냐? 윤리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조원진 이 대표는 이제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거치만 분명히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한국당에서도 포용력을 가지고 이 조원진 의원도 하나의 어떠한 동력이라고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뭉치는 통합하는 어떠한 보기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함께 했던 지금의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애국 당원들까지 자기의 어떠한 소유물로 전유물로 활용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안 됩니다. 예. 조원진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좀 반성을 하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공천 심사를 받으세요. 그렇죠. 아니 그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당에서는 누구나 그럼요. 공천 심사 받으면 내가 봤을 땐 떨어질 것 같다. 예. 실제 새누리당에서 여러분들 그 바보 공천 때 그 당시 당 대표였던 황우여 대표가 공천 심사를 받았어요. 네. 이완구 공천심사위원장 앞에서. 그게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됐었죠. 실제 보면은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인 앞에 평등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균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뭐 전형을 봐서 말이죠. 당당하게 공천받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다음 뉴스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이 캠거더 인사.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거. 자기 문재인의 캠프. 그 다음에 코드 인사 더 나가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 낙하산 인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캠거더 인사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비아냥하고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그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늘입니다.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그리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이 한 겁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오늘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한마디로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뻔뻔하고요. 후한무치. 예, 얼굴이 낯짝이 굉장히 두꺼운 권력이 문재인이고 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 5월 달에 이 정권이 출범을 해요. 출범을 하는데 작년 2018년 말까지 340개 공공기관에서 434명이 낙하산 인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작년 9월에 친문재인 성향의 낙하산 그 공공백서라는 것을 발간을 합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른미래당이 이 백서를 발간하는데요. 여기 발표된 걸 보면은요. 365명의 캠거더 인사자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 9월에.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자, 보시면은 말이에요. 이 공공백서라는 것을 공개한 이후서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4개월간.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공공백서를 딱 터뜨립니다. 이렇게 300몇 명이나 365명이나 이 캠코더 인사를 했다. 문재인 측근들이 다 해먹고 있다.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야권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춤하고 미안해하고 국민들에게 말이죠. 이거 국민을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야, 이런 게 어떻게 들통이 났느냐. 이래야 되는 그 민주당과 문재인 측에서 말이죠. 그 공공백서가 공개된 이후 4개월 동안
보란 듯이 69명을 또 낙하산 인사를 해요. 이야, 이 정권은요. 심하다. 이건 심한 게 아니라 야권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국민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 그리고 이 모든 국민들을 말이죠. 이 정권이 이번에 한유총 사태를 보면 알죠. 한유총처럼 다루는 거예요. 뭐냐? 정상적으로 따져 물을 게 있죠. 한유총에서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국가주의. 이거 반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생활.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 예. 여러분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 사업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계를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말이죠.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거. 국가가 회계를 담당하겠다는 거. 언제든지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 갖고 와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이 돈을 벌어들어 월급 타가지고 어디다 쓰고 뭐에 쓰고 뭐 이거 가계부를 적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달 검사받으라는 거죠. 누가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토하고 잘못됐다라고 그러한 시행령 개정안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한유총. 물론 국가가 말이죠. 한유총에 대해서 유치원 3법을 통해서 투명한 교육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야권의 국회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그것을 빌미로 해갖고 한유총을 갖다가 말이죠. 완전히 법인을 지금 폐쇄시켜버렸어요. 저 교육청에서 조 의원이. 무슨 얘기냐. 하루 만에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냥 계약 연기한 거 미안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연기 하루 했다는 것이 불법은 아니에요. 예. 학원 유치원 원장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다만 연 180일 이상의 수업 일수만 충족을 하면 학사 일정은 원장이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소집 안 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폐쇄시킨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연기하라고 독려했던 한유총의 집행부, 이 집행부에 대해서 법의 심판으로 형사고발을 또 하고 있어요. 예. 징역 보내고 벌금 내게 하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번 정권의 모습인데 이 정권이요. 한유총에만 그런 게 아니고 말랑말랑한 조직이나 국민들은요. 개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좀 만만치 않은 민노총 같은 데는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자기네가 대들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민노총하고는. 다 해드세요. 맛있게 얌얌짭짭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민노총 외에 일반 국민들,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분명히 야당의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권 이게 뭐냐 좀 각성 좀 해라 그러고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그 백서 나온 이후로 4개월 동안 니는 떠들어라. 절대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도 이 공공기관에 심지어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때 들어온 놈들도 다 찍어내게 할 거다. 겁박을 주고 나가라고 압력을 넣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뭐 고발을 한다든가 또 업무 추진비라든가 등등의 털어내기식을 한다든가 압력을 가해갖고 내쫓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 캠코다 자기 성향에 맞는 이념이 맞는 자기 측 사람 갖다 심어넣는 거예요. 모내기 하듯이 하나씩 꼭꼭. 예? 근데 4개월 동안 지금 나라가 말이죠. 고용승계 등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 문제 많다라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이유로도 넉 달 동안 69명을 또 낙하산 인사를 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예, 심지어 야당은 말이죠. 눈 뜨고 도둑 맞은 꼴입니다. 눈 뻔히 보면서 이 정권이 말이죠. 야당들이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경비로 취직을 했는데 경비가 있으나 마네 도둑이 엄마 눈 감고 있어. 그리고 훔쳐가고 눈 감고 있어. 훔쳐가고 이런 꼴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이요. 김태우 공익제보자가 얘기한 이 블랙리스트가 지금 환경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말이죠. 330개 공공기관이 거의 다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이런 식으로 낙하산 인사를 넣으려면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거의 비슷해요. 북한의 김정은이 말이죠. 자기 측근 세력들에 대해서는 벤츠 선물하고요. 명품 선물해요. 북한의 주민들이 옥수수 먹고 있는데요. 샤넬백 이런 거를 다 김정은이 말이죠. 이태리나 이런 유럽에 나가 있는 그 영사들 통해 갖고 보내. 그러면 그냥 공수해 갖고 말이죠. 그래 갖고
자기 최측근, 서열로 따지면은 자기 밑에 뭐 이런 레벨들, 예. 그냥 양주, 뭐 차도 벤츠, 아파트도 여러분들 그 탈북민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 독재 정권 특징이 그래요. 왜? 자기 최측근에서 이탈표가 없게, 자기를 이반하는 배신자가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배신자 나오면 자기가 언제 뒤에서 총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인물들한테는 아주 잘해요. 이 독재자들이. 그리고 멀리 있는 이 인민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말이죠. 사람 대우를 안 하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딱 그 짝이에요. 블랙리스트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뽑아냅니다. 넌 집에 가. 너는 필요 없어. 그러면 자리가 한 30개 비었다 그러면 바로 대기하고 있는 자기 측근 뭐 과거에 한마디로 말이죠. 문재인 캠프에서 아니면 팬카페 아무거나 연결고리만 있으면 한 자리씩 다 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짓들이 자행됐다. 이것을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참 언제까지 이 정권이 말이죠. 이러한 무자비한 이 권력 남용을 계속 행태를 보일런지 반드시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보면은 심판받을 겁니다. 예, 독재 정권은 심판을 꼭 받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받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받고 자기들도 그대로 당하게 돼 있는데 이 정권이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소식을 좀 전하면은 지금 한국당의 지금 황교안 대표 그리고 조경태 최고라든가 이렇게 당직자들이 함께 그 봉하마을을 갔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나 저에게 얘기가 많고 뭐 말들이 무성한데 말이죠. 그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 이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처음 그 대표의 일을 처음 시작한 곳이 현충원답사예요. 현충원에서 그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참배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아침 오전 8시에. 예. 그 행보를 시작으로 해서 당대표 일정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첫걸음을 내디딘 건데 그때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다 참배를 해요. 그런데 봉하마을은요. 노무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사망 자체가 국립묘지에 안치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봉하마을에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 할까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범죄 혐의로 추궁을 받았던 노무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야권 통합 보수 연합 대통합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러한 황교안 대표는 다 너무 여러분들이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현충원에 없는 노무현에 대해서 봉하마을 참배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아침 새벽 일찍 황교안 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김순례 의원도 보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침 일찍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 등 함께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바닥 민심을 둘러보는 민생 투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갈수록 국민들이 등골이 빠지는 현 시국에서 남대문 시장, 대한민국의 상징이죠. 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직접 상인들로부터 정말 월세가 부담돼서 장사 못하겠습니다라는 황교안 대표에게 넋두리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까지도 경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당이 정말 댓글에 보이니까 한국당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정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는 또 남대문 시장을 갔었고 또 보궐선거가 있는 창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를 의미 삼을 수 있는 경남 창원의 성산구 보궐선거 여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의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의총을 처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5일날 오늘이죠. 오늘 처음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황교안 대표께서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하신 말씀 중에 통합론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통합의 범위를 논하기 전에
일부에서는 통합, 그러니까 그 통합이 어디까지, 뭐 바른미래당이 모유승 포함한 누구, 애국당이 누구,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황 대표께서는 통합 범위를 논하기 전에 우선 우리부터 통합하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부터 통합하자. 우리부터 통합하고 단합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당대표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 한국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중요한 겁니다. 지는 것도 습관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안을 갖고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께서 한국당이 앞으로 나가야 할 지침,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 자, 한번 보시면요. 이 사진 뭐 자꾸 그걸 물어보니까 네네. 이 사진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는 어딜까요? 옆에 보니까 광주시장도 있고 옆에 강기정 의원이죠. 강기정 의원도 있고 중간에 조원진 의원 서 있네요. 저 광주시장이 그 유명한 보이스 피싱을 당하신 분이죠. 예, 그렇죠. 예. 지금 5.18 묘역입니다. 네. 5.18 묘역 이렇게 참배하는 조원진 사진. 저기 자유한국당 분들이 비판하는 건 이해하지만 저 애국당 분들 저희 게시판에 들어와 갖고 난리치는 거는요 자제해 주세요. 그렇죠. 예, 이런 거 보시면은 더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저걸 지만원 박사가 보시게 되면 네. 앞에 있으면 조원진 의원은 정말 귓방망이 맞습니다. 네. 지만원 씨가 보면은 아주 혀를 깨물고 난리치는. 그리고 5.18 갖고 난리치는데. 예, 엄청난 사건이죠. 예. 지만원 씨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예, 네. 또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네, 맞습니다. 내일 아침에 네, 환경부의 시사창고 개방하죠. 네, 개방합니다. 네, 열심히 9시. 하고 있습니다. 9시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니까. 네, 덕분에 뭐 우리 신의 한수 10시 뉴스 가족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예, 구독을 함께 해주면 소통하기 때문에 네. 저희 10시 뉴스가 소통이 더 빨라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더라도 환경부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알고 말이죠.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신의 한수가 계속해서 오늘 보니까 뭐 55만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좀 느려요. 정말 빨리 그래도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인다. 100만이 곧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유,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정치인이니까 예, 중도까지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봉화마을 가셨겠죠. 예, 이해합니다. 예, 당대표니까 그렇죠.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는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개 국회의원이 예, 5.18 묘역에 가갖고 참배하고 이건 좀 그렇죠. 예, 당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의 한수에 들어오신 애국당 관계자라든가 애국당 분들은 황교안 대표 욕하지 마세요. 예, 그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기나 잘하라고 그러세요. 네.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50만 넘고 조금 주춤주춤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빨리 100만 가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